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선 유증상자 4명이 격리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고 질병관리본부 대응도 직접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육군 하사에 대해 전역 결정이 나왔습니다. 본인은 군 복무 의지를 밝혔지만 결국 군복을 벗게 된 건데요. 잠시 뒤에 군 인권센터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사망자는 3명이 늘어서 모두 9명이 됐고 확진 환자도 100명 이상 추가돼 4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국내에선 감염 의심자 4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중국인 여성과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현재 격리돼 검사받고 있습니다. 네팔 실종 사고 현장에서는 기상 악화와 두껍게 쌓인 눈과 얼음 때문에 수색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과 6m 차이로 사고를 면한 교사 등 6명은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휴가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부사관에게 전역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육군은 전역 심사위를 열어 성전환 부사관은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가까스로 2%에 턱걸이했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저입니다. 전반적인 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정부 지출로 겨우 마지노선을 지켰습니다.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정 구속을 피하면서 회장직은 당분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나 눈이 오고 해상에도 파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후반부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돼 귀성길과 귀경길 모두 큰 불편이 예상됩니다. 청해부대를 호르무즈 해역에 독자 파견하기로 한 데 대해 미국 정부는 한미동맹의 힘을 입증하는 결정이라고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정부는 우리 정부 결정에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빠르게 번지면서 오늘 확진자가 다시 100명이 추가돼 440명으로 늘었습니다. 사망자도 3명이 늘어서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중국 정부는 전염병 차단을 위해서 과거 사스 대유행 때 썼던 대응 방식을 쓰기로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 연결하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베이징입니다. 네, 상황이 잡혀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급증한 뒤에 사흘 동안 계속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또 30% 이상이 늘었습니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른바 우한 폐렴의 확진자가 440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까지 300명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100명 이상이 크게 추가된 겁니다. 사망자 수도 어제까지는 6명이었는데 오늘은 3명이 더 늘어서 9명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우한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는데 광둥성의 선전이나 수도 베이징 그리고 상하이 같은 우한과 교류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장 남쪽인 마카오와 하이난 섬에서도 확진자가 나왔고 또 가장 북쪽인 헤이룽장 성에서도 의심 환자가 발생해서 말 그대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더구나 지금도 하루에 연인원 기준으로 8천만 명가량이 춘제 대이동이라는 명목으로 계속 이동을 하고 있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추세는 쉽게 꺾이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국 정부가 이 전염병의 최고 수준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어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법정 전염병 을류에 포함하고 예방과 통제 조치는 최고 단계인 감류 전염병에 준해서 실시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스와 메르스가 바로 을류 전염병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즉 이번 우한 폐렴을 같은 급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또 분류는 을류 전염병으로 했지만 대응은 콜레라와 흑사병 같은 감류 전염병과 똑같이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이런 방식이 과거 사스 때 중국 정부가 대응했던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격리 치료를 거부할 경우 공안이 나서서 강제로 실시를 할 수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 검문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오늘 오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증 발병 이후 처음으로 내외신 공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우선 중증 환자와 사망자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망자 수를 좀 줄여서 불안감을 가라앉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 어제 발표한 대로 우한 지역에서의 여행객의 이동도 부분적으로 통제하고 살아있는 동물이나 가금류의 이동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증 환자와 위중 환자가 어제 기준으로도 이미 60명을 넘어서서 사망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특파원 통해서 베이징 상황 먼저 알아봤고, 이 국내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격리돼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들로 밝혀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한영규 기자. 네, 행정정책부입니다. 네, 유증상자 4명이 추가됐다. 3명은 확진 환자랑 같은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의심돼 격리해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은 4명입니다. 이들은 병실 안의 공기가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음압시설이 설치된 국가지정격리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4명 가운데 3명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밀접 접촉자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발열과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확한 검사 결과는 오늘 저녁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1명은 본인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연락해 격리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해 지역 사회에 있다 신고한 경우입니다. 보건소에서 접촉일로부터 14일 동안 전화로 연락하며 발열이나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는 능동 감시 중인 사람은 33명입니다. 인천의료원에 격리돼 확진 환자로 판정된 중국 국적의 35살 여성은 상태가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공항에서의 검역이라든지 이 보건당국의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중국 우한에서 직항으로 들어오는 항공편에 대해서는 공항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개인별 체온 측정과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고 이상이 있을 경우 검역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송이 필요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국가지정 입원 병상으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지역에서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출발지와 관계없이 입국장에서 발열 감시를 통해 유증상자를 확인하고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검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중국春제 연휴 기간 동안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늘어나 지역사회 발생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지역사회 대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내원 환자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초기 진료 과정에서 해외 여행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들도 감염 예방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력은 메르스와 사스의 중간 정도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확한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아직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한윤규입니다. 네, 잠시 뒤에 이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를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검역과 예방 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참모들로부터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뒤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종합적으로 점검할 것을 함께 주문했습니다. 네, 네팔 안나푸르나에서 한국인 교사 4명 등 7명이 실종된 지 엿새째지만 현재 수색 작업은 좀처럼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얼음 덩어리를 일일이 손으로 헤치면서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데 생존자 확인을 위한 열 감지 드론도 이틀째 투입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상곤 기자. 네, 전국부입니다. 자, 현지에서 날씨가 수시로 급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수색 상황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실종자 수색 작업은 네팔 현지 시각으로 오전 8시부터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날씨는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헬기도 투입됐으며 네팔군 전문 수색 인력 등이 눈세태가 일어난 지점에서 얼음덩어리를 손으로 드러내며 실종자들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오늘 도보 수색 작업을 시작했고
생존자를 확인하기 위해 드론을 띄워 이틀째 열감지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종자들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구간은 직선거리로 250m 정도입니다. 산악인 어몽길 대장도 금속 탐지기를 들고 사고 지점 주위를 걸어다니며 실종자 위치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가 눈사태 우려가 있고 사고 지점에 눈과 함께 돌과 같은 얼음 덩어리가 쌓여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 대장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반 눈 같은 뭐 삽으로 뜨거나 그냥 녹는 속도도 그냥 좀 빠르고 그런데 이건 덩어리 눈사태이기 때문에 녹는 속도도 느리고 삽으로 떠낼 수도 없는 거고 일일이 덩어리를 하나하나씩 들어서. 네, 이 사고 지점에 두껍게 쌓인 눈과 얼음을 해결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일 텐데 관련해서 새로운 수색 방식 이야기도 나왔다고요? 네, 수색 작업의 새로운 걸림돌은 시간이 갈수록 눈과 얼음이 녹았다가 다시 얼면서 단단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대로 다 녹기를 기다린다면 3개월에서 4개월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현장에 물을 끌어와 쌓인 눈과 얼음을 녹이는 방식이 현지 주민에 의해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현지 기온이 영하여서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제는 실종자 매몰 추정 장소가 한 곳 더 추가됐지만 수색대가 다른 그룹에서 실종된 네팔인으로 추정하고 있어 이곳에 한국인 교사들이 있을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현지에 머무는 실종자 가족 중 3명은 오늘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둘러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산사태를 당했다가 구조가 된 교육봉사팀 교사들은 오늘 국내로 돌아왔죠? 네, 산사태를 눈앞에서 목격하고 생존한 교사들이 오늘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사고를 당한 교사들과 같은 충남교육청 소속 교사들입니다. 현지 지원을 맡은 1명만 빼고 6명이 귀국했습니다. 귀국한 교사들은 지친 모습이었고 대부분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인터뷰에 응한 교사는 밤새도록 눈이 내려 하산을 결정했고 두 그룹으로 나눠 하산하던 중에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났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려오는 도중에 갑자기 눈사태가 일어났고요. 좀 선두부라고 앞에 후미 그룹의 앞에 있는 분들은 6m 정도, 그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들은 한 9m 정도, 그 정도 거리였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귀국한 교사 6명 중 4명은 건강 상태 확인을 위해 병원을 찾았다가 모두 집으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충남교육청은 전문가를 투입한 심층 3단과 병원 치료 등을 지원해 교육봉사단에 참여했던 교사들이 이른 시일에 정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교사 가족과 동료 교사, 소속 학교 학생들의 심리치료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이상곤입니다. 휴가 중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온 육군 부사관에 대해서 전역하라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지선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성전환 수술을 받은 부사관 결국 전역하게 됐죠? 네, 오늘 열린 육군 전역심사위원회 결정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A 하사가 군 인사법 등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앞서 남성인 육군 A 하사는 지난해 말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여군으로 복무하겠다며 군에 남길 희망했지만 군 병원 의무조사에서 심신장애 3급으로 판정돼 전역심사위에 넘겨졌습니다. 심신장애자 전역 규정에 따르면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는 심신장애 3급으로 분류하는데 A 하사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A 하사는 오늘 전역심사위에 직접 출석해 여군으로 복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국가인권위는 현역 복무 중 성전환자에 대한 법령이나 규정, 전례가 없는 상황에서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로 볼 개연성이 있다며 심사 연기를 권고했습니다. 군 인권센터도 A 하사가 회복만 하면 정상 복무가 가능하고 의지도 강한 만큼 전역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해 왔는데 육군은 관련법에 따른 절차라며 전역심사위를 그대로 열었습니다. 육군은 인권위의 권고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한다면서도 이번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내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지선입니다.
네, 사실 이번 전역 결정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이나 규정이 성전환자의 입대를 사실상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 어떤 조항 때문인지 또 혹시 다른 나라에선 허용하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팩트와이 홍성욱 기자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한 육군 부사관이 받은 판정은 심신장애 3급. 군 인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장애 5급에 해당하는 신체 2곳이 훼손된 것으로 본 겁니다.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전역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난 2015년 북한의 목함지뢰로 발목을 잃은 하재현 하사는 이후 4년 동안 군복무를 계속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전역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복무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신장애를 고의로 초래했을 땐 불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에 성전환 수술을 고의적인 신체 훼손으로 본다면 군복무는 불가능한 게 맞습니다. 하지만 신체 훼손이라는 판단엔 남성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해당 부사관이 법적인 성별을 여성으로 바꿀 때까지 심의를 미뤄달라고 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역 심사 참석 시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별도로 미룰 만한 사유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미뤘던 사례도 없습니다. 현재 A하사는 가족관계 등록부상의 성별을 여성으로 정정하기 위한 관할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 신청을 한 상태이다.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뒤 여군에 새로 입대하는 것은 현행법 체계에선 어렵습니다. 여군 역시 입대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성주체성에 혼란을 겪거나 신체에 비가역적 변화가 있으면 현역 복무가 불가능한 5급 판정을 내리는 게 현행 규정입니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을 전환한 사람도 현행 병역법으로는 입대가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는 전례가 없습니다. 네, 영국이나 프랑스, 벨기에, 캐나다 등 성소수자의 군복무를 공식적으로 허용하고 있고요. 대다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호주와 오스트리아 등 20개 국가에서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방부가 성전환자의 군복무에는 부정적이면서도 성주체성에 혼란을 겪던 부사관의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 등을 도왔던 것은 이런 세계적인 흐름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 성장률이 2%에 턱걸이했습니다. 가까스로 2% 선을 지키긴 했지만 2009년 이후에 가장 저조한 성적표인데요. 민간 소비와 수출 그리고 투자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가운데 정부 재정이 그나마 성장률을 지탱했습니다. 조태현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 경제의 동력인 수출은 13개월 연속 감소하는 등 부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국내 경제에 사실상 직격탄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민간을 중심으로 1%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우려가 컸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실질 국내 총생산 GDP는 1년 전보다 2.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노선으로 평가받는 2% 선을 가까스로 지켰지만 금융위기 직후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글로벌 위기 이후에 세계 경제 성장률이 가장 낮은 상황, 지난해가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는데 세계 경제 성장률은 좋지 않았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는 경기 악화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차단하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어렵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수출은 1.5% 성장하는 데 그쳤고 중장기 성장을 책임질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아예 마이너스로 내려앉았습니다. 민간 소비 성장률도 악화했지만 정부 소비는 1년 전보다 1%포인트 가까이 늘었습니다. 전반적인 지표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정부의 지출만이 성장률을 뒷받침한 셈입니다.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라던가 유럽 재정위기와 같이 드라마틱한 경제 위기 상황을 전 세계적으로 맞지는 않았었지만 예전에 비해서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둔화되고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서 세계 교역이 위축되면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올해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지만 민간에서는 소폭 반등에 그치거나 오히려 악화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경제를 둘러싼 논란과 우려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총선 시계가 한 박자 빨라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4.15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총선 압승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예, 원래는 설 연휴 이전에 좀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있었는데 이낙연 총리가 이 중책을 맡게 됐네요. 네, 정치 1번지라고 불리는 종로 출마 또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총괄해야 하는 선대위원장 자리 둘 모두 중요한 역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낙연 전 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제안했고 이 전 총리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은 4.15 총선에 출마할 전현직 의원들이 모여 총선 판세에 악영향을 미칠 돌발 변수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의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도 무대에 올라 인사말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복학생 심정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나이 먹은 복학생이 하나 왔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냥 동급생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요즘 총선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오늘 오전 라디오 방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과반은 할 수 없고 원내 일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총선은 정권 심판론이 상식인데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심판론이 훨씬 많다면서 한국당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입당해 충북 보은에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는데요. 장모 권양숙 여사가 크게 격려했다고 전한 곽 변호사는 곽상원 그 이름 세 글자로 소명을 찾겠다며 그게 어르신의 큰 정치와 뜻을 잇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28일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명단을 개별 통보하는 등 물갈이와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여당이 이른바 야당 심판론까지 거론을 했는데 한국당은 여기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초유의 여당 심판론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1대1 영수회담도 제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민주 세력은 분열할 권리가 없다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통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합당이 이기는 전략인지 진지하게 따져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나 선거연대 등의 옵션을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가 용이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오늘 경남과 경북, 울산시당 창당을 마쳐 설 연휴가 끝난 뒤 중앙당을 출범할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범여권에서도 통합 군불대기가 한창입니다. 20대 총선 때 국민의당 영광 재현을 노리는 호남계, 즉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 지도부가 토론회에 모여 통합을 언급했습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통합은 앞으로 해나가야 할 일, 또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반문이 아닌 개혁연대를 생각한다며 나란히 정계 개편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네, 은행장 재직 시절 부정 채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해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선고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재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조 회장은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을 해왔는데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동부지법은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업무방해 혐의가 일부 인정된 건데요.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인물이 회사에 지원했다는 사실을 채용팀에 알린 것만으로 채용 과정에 영향을 줬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지원자로 인해 다른 지원자를 불합격시키진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조사된 증거만으로는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녀평등고용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조 회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신한은행 채용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지원자 154명에 대해 서류와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는데요. 특히 지난 2016년 9월에는 라흥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서 조카 손자가 지원했다며 청탁을 받은 뒤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따로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윤승욱 전 신한은행 인사담당 부행장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내내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바가 없었고 잘못된 행동을 했다 해도 개인적 이익을 바란 건 아니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선고가 난 뒤 취재진 앞에서 조 회장은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지만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조 회장의 연임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법률적 위험이 있다는 의견을 신한금융 측에 전달했는데요. 신한금융은 지난해 12월 열린 회의에서 조 회장을 단독 회장 후보로 추천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최 씨가 여전히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 씨 측은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뇌물죄 공모 여부 등 사실관계 판단이 잘못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 손석희 JTBC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과 하명 수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송병기 전 울산시 부시장을 이틀째 불러 조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어제와 오늘 울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송 전 부시장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내일 하명 수사 피해를 봤다고 주장을 해온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 씨도 울산지검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기소한 검찰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도 직권남용 공범으로 재판에 넘길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후속 인사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안윤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에서 유재수 감찰 중단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인물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을 지목했습니다. 여권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전하고 감찰을 지휘한 박형철 전 반부패 비서관에게는 봐주면 어떻겠느냐는 제안까지 한 것으로 나옵니다. 검찰 수사팀은 이를 두고 백 전 비서관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적용한 직권남용 혐의 공범으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심 중입니다. 감찰을 중단한 결정권자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지만 중단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결코 작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백 전 비서관 기소에 대한 의견은 검찰 내부에서도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 내부에서는 공범으로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 일각에서는 구명 요청을 전달한 것만으로 공범으로 볼 수 있느냐는 반론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전 장관 측도 유재수 전 부시장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달라는 연락을 받고 관련 상황을 보고한 건 민정비서관 고유의 업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곧 이어질 검찰 후속 인사도 백 전 비서관 기소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휘부격인 대검 반부패 부장이 바뀐 데다 서울 동부지검 차장과 부장검사까지 바뀐다면 공범 기소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리 적용 문제에 내부 인사까지 엉키면서 검찰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수백억 대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한 뒤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 원에 이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 방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이 의심되는 유증상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격리돼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를 연결해서 신종 코로나 국내 대응 상황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경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로 발생한 상황부터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유증상자 4명이 검사를 받고 있다고 했거든요. 4분이 증상자로 분류가 된 과정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새로 발생한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또는 뭐 초기에는 우한 원인 불명 폐렴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증상자들이 있었고 계속해서 저희는 의심 환자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지금 확진자가 발생한 후에 또 매일매일 조사 대상 유증상자가 신고가 되고 있고요. 네. 지금 말씀드리는 4명은 아마 어제의 상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이 4분은 본인이 우한을 다녀온 후에 어떤 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서 질병관리본부가 운영하고 있는 1339 콜센터를 통해서 신고를 하신 분과 네. 그다음에 확진 환자와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이 돼서 확진 환자 접촉자로 분류돼서 관리받고 있던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 증상이 있을 때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네, 그 밀접 접촉자 같은 경우 구분은 어떻게 하게 된 겁니까? 예, 비행기 안에서의 거리 그리고 뭐 검역 과정에서 접촉이 있었던 공항 관계자들 그리고 병원 내 의료진들 뭐 이렇게 분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증상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진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통해서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까? 네, 확진자와 접촉을 했던 분들과 이런 분들 중에 밀접 접촉자, 그러니까 관리 대상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거주지의 해당 보건소에서 이분들의 증상 발생 여부를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4명에 대한 격리는 지금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는 지금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뭐 듣기로는 저녁에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어떻게 좀 파악하고 계세요? 네, 결과는 아마 오늘 안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증상이 나타난 이상 일단은 국가지정 격리 치료 병상으로 이송이 돼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격리 조치가 됩니다. 아, 지금 4분 같은 경우 증상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증상들이 그 증상의 어떤 그런 발현 그런 내용도 같은가요? 기침이라든지 발열 같은 경우가? 네,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확진자도 1명이 있었는데 지금 상태는 어떻고 또 치료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상태는 안정적이시고요. 그리고 열은 아직 완전히 정상 체온으로 떨어지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관찰 중이고 치료는 이분의 증상에 따라서 뭐 기침을 한다면 기침이 안 나오는 네. 또 열이 있다면 열을 떨어뜨리는 이런 식의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지금으로선 치료제가 마땅히 없기 때문에 뭐 백신도 없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대로 증상에 따른 치료가 최선의 방법인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메르스 같은 경우도 본인이 갖고 있던 지병, 만성질환 같은 경우 있을 경우 이런 병에 걸리면 정상인들보다 조금 더 취약하다고 들었거든요. 이번에도 네. 마찬가지일까요? 그거는 이번만이 아니고요. 네. 모든 질병이 다 그렇습니다. 겨울마다 유행하는 인플루엔자든 아니면은 일상적인 감기든 간에 개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이제 우한 폐렴이 신종 코로나 얘기 나왔을 때 사람 간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러웠습니다만 지금 우한시 의료진 가운데 확진 판정이 나오면서 사람 간 전파는 지금 확인이 된 상태고 그 전파 경로는 지금 어떻게 파악이 되고 있나요? 전파 경로라는 거는 사람 간 전파냐라는 얘기가 될 텐데요. 네네. 일단 전파 경로는 사람 간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이라는 것이 파악이 된 거고,
정확한 감염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앞서 그 비행기를 같이 타고 있던 분들 밀접 접촉자라고 했는데 그럼 이런 분들은 직접 그 확진자랑 어떤 접촉을 한 걸까요? 아니면 공기를 통해서 좀 감염 가능성이 있는 걸까요? 공기 감염이라고 보여지는 그 근거는 전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밀접 접촉자라는 거는 이제 비말 감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리 뭐 이런 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거리를 따져서 뭐 앞뒤 3열 뭐 이렇게 앉아 계셨던 분들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중국 정부가 과거 사스 대유행 때 썼던 대응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지금 보면 중국 당국과의 정보 공유라든지 공조도 좀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게 좀 당국끼리 소통을 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당국끼리의 소통보다는 네. 지금 이런 신종 감염병 그리고 WHO가 관리하고 있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 세계 모든 국가들이 WHO의 국제보건 규약에 따라서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보고된 내용이 그리고 다시 각 국가의 공식 연락 담당관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과 저희가 따로 어떤 정보를 주고받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더 수집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당국은 그런 채널로 보내지는 정보와 네. WHO에 보고하는 정보를 동일한 정보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WHO를 통해서 정보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초기 대응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초기에 좀 중국 당국이 뭐 다른 나라 얘기긴 합니다만 좀 쉬쉬했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좀 보기에 좀 대처가 좀 아쉽거나 지금 하루 만에 100명이 확산될 정도인데 그런 대응 부분은 어떻게 좀 국내에서는 바라보고 있나요? 아마 원인 불명 폐렴이 처음에 발생이 되면서 네. 겨울철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는 뭐 제가 현지 역학 조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앞서 말씀하셨던 그 유증상자 4분이 물론 이제 다행히 확진이 안 나오면 더 좋겠습니다만 만약에 가정을 통해서 확진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의 방역 당국의 대처는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하는 건가요? 방역 당국의 대처는 어쨌든 저희가 접촉 대상자 안에서 네. 환자가 나온다라는 거는 사람 간 전파의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그 일반 접촉을 주의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더 강화해야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앞서 그 성전환 하사에 대한 결정, 저녁 결정 이후 군 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현장을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스젠더 A 하사 강제 전역 처분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 A 하사는 본인이 좀 이따가 본인의 심정을 담은 것을 낭독할 때 본인의 이름을 밝힐 것입니다. 오늘 오전 육군본부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결정을 무시하고 트랜스젠더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강행하였다. 육본은 A 하사를 군인사법 37조 1항 1호에 의거 심신장애로 인해 현역 복무가 부적합한 자로 판단하여 전역 처분을 결정했다. 당초 알려진 바와 같이 남성의 음경과 고환을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역 조치의 유일한 사유였다. 육본은 A 하사에게 내일 즉시 군을 떠날 것을 지시하였다. 국군 수도병원에 입원 중인 A 하사는 원래 내일로 퇴원이 예정되어 있었다. 군은 A 하사가 바로 병원에서 집으로 가게끔 한 것인데 소속 부대에 발도 붙이지 못하게 하려는 심산으로 보인다.
전역 처분이 나면 통상 처분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여유를 두고 전역 일자를 정하는 것이 상례다. 동시에 짐을 싸서 처분과 동시에 짐을 싸서 나가라는 것은 단 1초도 우리 군 안에 트랜스젠더의 존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군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다. 참으로 잔인하다. A 하사는 2017년 4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부사관으로 인관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군인이다. 고등학교도 부사관 특성화 학교를 나왔다. 해마다 부사관 학교에서 부사관으로 인관하는 인원은 평균 80%에 불과하다. 어려서부터 군인의 길을 가고자 하는 마음이 그만큼 굳건했던 것이다. A 하사는 인관 이후에도 부대에서 전차 조종수로서의 기량 평가에서 A등급을 받을 만큼 맡은 바 열심이었다. 그랬던 A 하사는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황당한 이유로 군에서 쫓겨났다. M2F 트랜스젠더에게 남성의 성기가 없다는 점을 신체 장애로 판단해놓고 규정을 운운하는 군의 천박한 인식에 참담한 신경을 금할 수 없다.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군이 보여준 모습은 비겁함 그 자체였다. 국방부가 택한 길은 트랜스젠더의 복무에 관한 진지한 고민과 대책 마련이 아니었다. 무책임하게도 마치 여군과 트랜스젠더 군인 사이에 대단한 문제라도 생긴 것 마냥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에 흘렸다. 여성과 트랜스젠더 모두 초남성적인 대한민국 군대 문화 내에서 차별의 피해자로 살아온 것은 매 한 가지인데 느닷없이 사태를 소수자들의 대립구도로 몰아가 A 하사를 쫓아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취한 것이다.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군은 언제부터 여군의 인권을 그렇게 근심했는가? 자신의 존재를 떳떳이 밝히며 군인으로서의 삶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전한 A 하사의 당당한 모습 앞에 부끄럽지 않은가? 오늘 A 하사는 세상 앞에 자신의 존재를 커밍아웃한다. 부당한 전역 처분에 대한 인사소청,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의 의지도 밝힐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사회에 트랜스젠더 하사를 지원하기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을 제안할 예정이다. 차별에 반대하고 평등한 세상을 꿈꾸는 모든 이들과 함께 개인의 정체성과 군인의 충성심이 한 저울에 올려놓고 평가하는 야만적인 우리 군을 반드시 바꿔낼 것이다. 기나긴 여정이 될 것이나 시간은 인권의 편이다. 지금도 숨죽여 복무하고 있을 수많은 트랜스젠더 군인과 우리 군에도 트랜스젠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용감하게 밝혀준 A 하사와 함께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다. 지금부터 A 하사가 본인의 입장을 담은 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6군단 5기관 야단 전차 조종수 하사 변희소입니다. 네, 저는 어린 시절부터 이 나라와 국민을 소화하는 군인이 되고 싶은 것이 꿈이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집 근처 중학교 시절 집 근처 인문계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중학교 선생님이 권유조차 거부한 채로 제가 살고 있는 고향과 멀리 떨어져 있는 전남 장성까지 부사관 특성화 고등학교를 찾아서 진학하였습니다. 그곳에서 소정의 교육을 받고 부사관 학교에서 힘들고 고된 훈련 과정을 거친 뒤 엄격한 심사 과정을 통해 결국 부사관으로 인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관식 때 정모 보좌를 던지면서 그 오랜 꿈을 드디어 이루어냈다는 것에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고 또 행복하였습니다. 꿈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이 늘 즐겁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줄곧 마음 깊이 가지고 있던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한 마음을 줄곧 억누르고 또 억누르고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힘들었던 고등학교 시절 남성들과의 기숙사 생활 또한 이겨넘기고 가혹하였던 부사관학교 양성과정도 또
실무 부대에서의 초임하사 영대대기 또한 이겨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 비례하면서 제 마음 또한 무너져 내렸고 정신적으로 한계에 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젠더 디스포리아로 인한 우울증 증세가 복무를 계속하는 동안 하루하루 심각해지기 시작하였으며 너무 간절한 꿈이었음에도 이대로라면 더 이상 군 복무를 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계속 들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힘들어하는 저를 두고 현역 복무 부족한 심의를 받는 것은 어떠냐라고 권유를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런 권유를 받을 때마다 제가 계속 어릴 때 가지고 왔던 그런 국가에 대한 헌신하는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을 생각하며 권유를 거절하고 계속 버티며 복무하였습니다. 결국 저의 마음은 제가 스스로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임계치에 달아났고 결국 어려운 결심을 통해 수도병원 정신과를 통해 진료를 받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병원에서의 정신과 진료와 심리상담을 통해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짐을 쌓아두지 말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에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 억눌러왔던 마음을 인정하고 이 성별 정정 과정을 거치겠노라 마음을 먹었습니다. 소속 부대의 저의 정체성에 대해 밝히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막상 밝히고 보니 마음은 후련하였습니다. 저희 소속 부대에서도 제 얘기를 듣고 현역 부족합 심의를 진행할 수도 있었지만 저희 결정을 지지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동안 일군 생활 모두가 순탄하고 훌륭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초임하사 시기 혼란한 마음으로 방황하였지만 그래도 결심이 선후 제 주특기인 전차 조종 또한 기량이 되어 19년도 초만 대대 하사 중 유일하게 전차 조종 A 성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직이 참모부서 담당으로 변경된 후에도 참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공군 참모총장 상장을 받는 성과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소속 대대에서도 저희 발전된 모습을 감안하여 부대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결정의 수술을 위한 국외여행 허가를 승인해 주셨습니다. 성전환 수술 이후에도 계속 복무를 저희 상급부대에 권유하였고 상급부대의 군단에서도 또한 육군본부에 이와 같은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저를 응원해 주셨던 대대장님, 군단장님, 부대원 그리고 도와주신 모든 전우들에게 그간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저는 용사들과 같이 취침하며 동고동락하며 지내왔고 또한 그 생활을 직접적으로 경험한 유일한 여군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군에서 살려 적재적소에 저를 배치한다면 그 시너지 효과 또한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한 것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군이 트랜스젠더 군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미처 되지 않았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랑하는 군은 계속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있는 군대로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임관하였던 시기만 하더라도 병사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사소한 잘못을 하더라도 영창 징계가 떨어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스마트폰 사용은 물론이고 이제 곧 영창 제도까지 완전히 사라져가는 군대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인권 진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는 군에서 저를 포함해 모든 성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가 그 훌륭한 선례도 남고 싶습니다. 저는 미약한 한 개인이겠으나 힘을 보태어 이 변화에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술하고 계속 복무를 하였으냐, 부대 재배치를 원하느냐는 군단장님이 질문해 저는 최전방에 남아 나라를 지키는 군인으로 계속 남고 싶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는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게 그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군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통일! 기자. 네, 어제 자유한국당이 반려동물과 관련된 총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공약 공개를 위해서 서울의 한 애견 카페를 찾은 황교안 대표는 이렇게 강아지를 안아보기도 하고 또 자신도 반려견을 키워본 적이 있다며 경험담을 꺼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반려동물을 키우다가 14년 만에 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주 그 보낼 때 아주 가슴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네, 공약의 주요 내용을 좀 보면 가격이 들쭉날쭉한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또 세제 혜택도 만들어서 이 반려동물의 진료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겁니다. 또 유기견 입양자에게 이 진료비 20만 원을 지원을 하고 또 명절 그리고 휴가철에 반려동물 돌봄센터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는데요. 다만 재원 마련 등 구체적 실현 계획이 빠졌고 얼마 전 농림축산식품부가 내놓은 정책과 겹치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2022년부터 반려동물 보유세 또는 부담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최근의 정부 방침이 반발을 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의식해서 좀 급하게 공약을 낸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애견인과 애묘인의 표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400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4분의 1 이상 될 정도니까 정말 견심 잡아라라는 말이 나올 법한데요. 2010년 즈음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반려동물 공약은 지난 대선 때에도 주요 후보들이 저마다 앞다퉈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시선과 사회 분위기도 그동안 많이 달라졌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동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이 강해지는 추세입니다. 오늘 이른바 토순이 사건의 1심 선고가 있었는데 이번에도 이런 기조가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서울 망원동에서 실종된 반려견 토순이가 잔혹하게 살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28살 남성 정모 씨가 길 잃은 토순이를 잡으려다가 자신을 향해서 짖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해서 피고인의 생명 경시 태도가 여실히 드러났고 피해자 가족이 정신적 충격을 겪어야 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이른바 경의선 숲길 고양이 살해 사건에서 피고인이 징역 6개월을 선고를 받았고 또 지난 17일에는 고양이 연쇄 살해 혐의로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4개월을 선고하기도 했는데요. 지난 1991년에 동물보호법이 만들어진 이후 그동안은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선고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토순이 사건까지 포함을 해서 최근 몇 달 사이에만 3건의 실형 선고 사례가 나온 건데 동물 학대에 대한 높은 사회적 관심이 법정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미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에 이란은 우리 정부 결정에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은 채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조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해협 독자 파견 결정에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 국방부는 국제해양안보 구상을 지원함으로써 항행의 자유 보장을 돕는 동맹 한국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은 청해부대의 작전 범위를 확장하기로 한 한국 정부의 결정에 대한 질문에 국제적 해결책이 필요한 국제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호르무즈 해협 공동 방위를 주도하는 미국의 구상에 결과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지원이란 표현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란 정부는 아직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외교부 당국자도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외국 군대나 선박이 오는 것에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우리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발표하면서 걸프 해역 이름을 페르시아만이 아닌 아라비아만이라고 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이란 언론들은 독립적인 호르무즈 파견을 부각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 TV는 한국 해군은 미국 주도의 호르무즈 호위 연합과는 독립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보도했고, 이란 메흐르 통신도 한국 해군은 자국 상선의 안전 통항을 위해 독립적으로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결정은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이란 두 나라의 관계를 고려해 기존 부대의 작전 반경 확대라는 우회로를 택했지만 이란 측 반응을 고려하면 이란과의 관계 측면에선 불확실성은 한층 커진 분위기입니다. YTN 조승입니다. 네, 이번 설 연휴 지역적으로 비나 눈이 자주 내릴 것으로 보여 고향 오가는 길 미끄럼 사고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또 동해와 남해는 연휴 내내 높은 물결이 예상돼서 섬 지역 귀성객들의 주의도 필요합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이번 설 연휴에는 주로 동해안과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먼저 연휴 첫날인 금요일, 내륙은 대체로 구름만 많아 날씨로 인한 불편이 없겠습니다. 다만 영동과 경북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오겠고, 특히 강원 산간에는 최고 5cm 이상의 눈이 예상돼 미끄럼 사고가 우려됩니다. 해상도 동해를 중심으로 최고 4m의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섬 지역 귀성객들은 배편 결항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설날 당일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동해에 이어 남해에도 최고 3m의 파도가 예상돼 풍랑특보가 추가 발령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에는 내륙에도 비나 눈이 내리는 곳이 늘어나겠습니다. 일요일인 26일에는 남부와 영동, 제주도에 강풍을 동반한 비가 오겠고, 연휴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하겠습니다. 해상은 동해와 남해를 중심으로 풍랑특보가 계속될 가능성이 커 섬 지역 귀경객들의 불편이 크겠습니다. 제주도부터 비가 시작하여 27일 전국으로 확대되겠는데요.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예상되며 강원 산지에는 많은 눈이 예상되니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은 귀경길, 남해안과 제주도에 최고 8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고 강원 산간에는 대설특보 가능성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네, 설이나 추석 무렵이 되면 이른바 명절 증후군 이야기가 꼭 나오죠.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네, 국내 연구진이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휴일이나 공휴일보다 명절 연휴 때 심장마비 환자가 많고 사망률도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메디플렉스 세종병원 심장내과 연구팀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내과 질환에 의한 심정지로 전국 응급실을 찾은 9만 5천여 건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이 기간에 설과 추석 연휴가 43일 있었는데 2,587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명절 연휴 하루당 평균 60.2명이 심정지로 쓰러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해당 기간에 평일은 51.2명, 공휴일이 52.1명, 주말이 53.3명 이렇게 심정지 환자가 발생한 것과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 도착 전에 사망하거나 입원 후에 사망하는 비율도 높게 나왔습니다. 발생일로 보면 명절 전이나 당일보다는 명절 끝 무렵에 가장 많았는데요. 명절에 심정지 발생이 많은 이유로는 연구팀은 긴 연휴로 인한 병원 접근성 감소, 그리고 명절 스트레스 증가, 또 과도한 알코올 섭취 등을 꼽았습니다. 연구팀은 명절이 되면 게을러지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등 생활 패턴이 갑자기 바뀌면서 심장 그리고 뇌혈관 질환자에게 나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명절에도 기본적인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설 연휴를 앞두고 여야 모두 이른바 숙제를 해치우듯 총선 체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에게 4.15 총선 공동선거대책위원장과 서울 종로 출마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네, 반면에 한국당은 이 총선 압승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꿀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은지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연휴 끝나고 나서 좀 확정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한 박자가 빠른 건가요? 이낙연 총리 예상대로 중책을 맡게 됐네요. 네,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만큼 시간 끌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치 1번지 서울 종로 출마나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총괄해야 하는 선대위원장 자리 모두 중요한 역할이죠.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이낙연 전 총리에게 이 두 가지를 제안했고 이 전 총리도 긍정적으로 화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총선에 나설 전현직 의원들이 모인 교육 연수 자리에서 본인은 당을 7년간 떠나 있었던 복학생이라며 살갑게 인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복학생 심정으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조금 나이 먹은 복학생이 하나 왔다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냥 동급생으로 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총선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이해찬 대표는 라디오 방송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때문에 과반은 할 수 없고 원내 일당을 빼앗길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또 여론조사를 보면 야당 심판론이 훨씬 많다면서 한국당의 견제구도 날렸습니다. 민주당에는 오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 곽상원 변호사가 입당해 충북 보은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장모 권양숙 여사가 크게 격려했다면서 곽상원 이름 석자로 소명을 찾는 게 어르신의 정치와 뜻을 잇는 길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가 끝나는 28일 의원 평가에서 하위 20%를 받은 명단을 개별 통보하는 등 물갈이와 공천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앞서 잠깐 언급이 나왔는데 이 여당이 꺼낸 야당 심판론에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초유의 야당 심판론에 한국당은 문재인 정권 심판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총선에서 압승해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을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만나 국민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1대1 영수회담도 제의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또 자유민주 세력은 분열할 권리가 없다면서 통합은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통합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통합을 반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는 문재인 독재 정권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네, 한국당은 지역구 의원 3분의 1을 컷오프하고 현역 절반을 물갈이하겠다고 했는데 김영호 공관위원장을 도와 이를 지휘할 공천관리위원 선임을 놓고 지금 긴급 최고위원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보수당 유승민 보수재건위원장은 합당이 이기는 전략인지 진지하게 따져야 한다며 후보 단일화나 선거 연대까지 포함해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군소정당의 의석 확보가 용이한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실제 한국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은 오늘 경남과 경북, 울산시당 창당을 마쳐 설 연휴가 끝난 뒤 중앙당을 공식 출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꼰대 얘기를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총선은 우리가 촛불 시민혁명을 완성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으로 가는 관건이 되는 선거입니다. 이 거대한 결전을 앞두고 선봉대가 꼭 필요합니다. 저와 같은 꼰대들을 딛고 네, 보아하니 제가 여기 제일 꼰대일 것 같습니다. 무상 파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현실에 있는 조건들을 깨면서 떨쳐 나가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청년이라야 제대로 된 청년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인영 최고도 그렇게 했고 이인영 대표도 그렇게 했고 저도 우리 또
우리 당의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절대로 그 과장된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행동할 수 있을 때 행동해야 합니다. 할 수 있을 때 구체적으로 내가 뭘 의미할지는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자,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누가 더 나와보세요. 네. 손 들지 말고 나오라고. 제일 용기 있는 사람이 나와보세요. 네, 아무거나 하나 좀 뽑아보세요. 네. 저희 자유한국당은 지금 청년 친화정당을 지향하고 있어요. 괜찮죠? 네. 우리 당 앞으로 친화, 그냥 우리 당에 와서 이용만 당하다가 그냥 버려진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이제는 서로를 동반자로 인정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가져왔습니다. 이거 내가 선물로 다 드리는 겁니다. 또 아까 여기 나왔던 청년. 방법은 간단합니다. 사람은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입니다. 귀를 열고 입을 살짝만 조금만 닫으시면은 청년들이 많이 따라올 겁니다. 청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각자가 생각이 있고 자신의 생각을 들어주길 희망합니다. 자, 찬성일까요? 반대일까요? 문재인 케어 주제에 대해서 찬성 입장에서 토론한 기획재정위원회 팀 축하합니다. 네, 기획재정위 팀원 전원은 앞으로 나와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장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의심이 되는 유증상자 4명이 추가로 발견돼 격리도에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오늘 오전 9시를 기준으로 격리해 검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격리 검사 대상자 4명 가운데 3명은 확진 환자와 같은 비행기로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사람과 확진 환자와 접촉을 한 공항 관계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능동 감시 대상자 33명에 대해서는 잠복기인 14일 동안 전화로 연락을 하며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에서도 처음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확산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북한은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중국 우한에 여행을 다녀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case of novel coronavirus in the United States. The first case of novel coronavirus is a Washington man in his 30s who returned from Wuhan, subsequently got ill, sought medical care, and was promptly identified.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확진 환자가 나옴에 따라 우한 여행 경보를 2단계로 격상하면서 더 많은 환자가 나올 것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The risk to the American public is currently low, but we should expect additional cases in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certainly additional cases around the world.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는 해외의 경우 한국과 일본, 태국 등 이웃 주변 국가에 이어 미국과 함께 타이완에서도 발생했습니다. 那今天特别跟大家来宣布我们今天下午有一个新型2019冠状病毒的确诊个案。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자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 입국을 금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중국 내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최근 북한 당국으로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중국 여행객의 입국을 중단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긴급위원회를 열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국제적인 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네, 이렇게 북한은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서 당분간 관광을 금지하고 철저한 방역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관광으로 외화벌이에 나서려고 했던 북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관광 산업에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해서 황혜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북한 관광을 주선하는 여행사들입니다. 일제히 공지문을 올리고 북한 당국이 외국인 관광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언제 다시 국경을 개방할지 알 수 없다면서 여행 계약금도 돌려주겠다고 적혀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에볼라와 사스 바이러스가 유행했을 때에도 몇 달 동안 외국인 관광을 금지한 적이 있습니다. 의료와 보건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보니 한번 바이러스가 퍼지면 걷잡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밖으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이제 꼭 착용하고 들어와서는 자기 손을 이제 깨끗하게 씻으며 사무실이나 방 안 이것들을 철저히 소독하고 환기를 자주 하고 또 물건들에 대한 소독을 이제 잘 진행하도록.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주변국으로 확산 조짐을 보이자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외국인 관광 중단 카드까지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제재로 수출길이 꽉 막힌 상황에서 관광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마식령 스키장부터 양덕 온천까지 마련했지만 신종 바이러스에 발목이 잡힌 형국입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북한 상황을 계속 좀 예의주시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에 사스가 발병을 했을 때 북한의 요청에 따라서 금강산 관광이 한 2개월 정도 중단되었던 사례는 있습니다. 감염 우려를 줄이려면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때까지 상당 기간 문을 걸어 닫아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추진 중인 개별 관광에 대한 반응도 이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 개명 후 최서원 씨에 대해 검찰이 징역 25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씨가 여전히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개인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최 씨는 최근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수사를 받게 되자 포토라인이 금지되는 등 급작스런 변화가 생겼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은행장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집행유예를 함께 선고하기는 했지만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응시 사실을 인사 담당자에게 알린 건 부정 채용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직 시절 신입사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13년부터 4년 동안 채용 과정에서 외부 청탁자와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자녀들을 따로 관리했습니다. 또 합격자 남녀 성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과정에서 서류 전형이나 면접 점수를 조작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입니다. 조 회장 측은 재판 내내 채용 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한 일도 아니었다며 혐의를 적극 부인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총괄 책임자인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 응시 사실을 담당 부서에 알려 인사 업무의 적절성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채용을 지시하지 않았고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는 않았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형 집행은 유예했습니다. 조 회장은 유죄가 선고됐지만 취업 준비생들에게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청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지금 금방 나와가지고 채용 비리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동안에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건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하고 또 오늘 저도 지금 나오는 심정에서는 좀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 시민단체는 대형 금융그룹이 취업난 시대에 취업 준비생들을 농락한 것에 비해 형량이 가볍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한의 채용비리 같은 경우에는 현대판 음서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성차별도 심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들이 피해자인 여성들과 청년들에게 2번 죽이는 판결이라고 봅니다. 조 회장은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소명이 덜 됐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조 회장이 채용 비리 혐의와 관련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함에 따라 신한금융도 당분간 비상대응체제의 경영 불확실성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서울 도심의 한 도로에서 정차돼 있던 SUV가 경사로 아래로 미끄러져서 가게로 돌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YTN이 사고 당시 현장이 담긴 영상을 입수했는데요. 화면 보시죠.
경사로에 놓인 SUV에서 두 남녀가 내립니다. 조수석에서 내린 남성이 운전석에 타려는 순간 SUV가 아래로 미끄러지듯이 내려옵니다. 쏜살같이 내달리는 차량 사이로 미끄러지는 SUV에는 점점 속도가 붙었는데요. 이 옆에서 차량이 달려오지만 다행히 아슬아슬하게 피해서 사고는 면했습니다. 차량 충돌은 피했지만 이 SUV는 건물에 있는 한 가게 입구를 부수고 그대로 돌진했는데요. 오늘 아침 8시쯤 서울 남성역 앞 근처 도로에서 촬영된 CCTV 장면입니다. 다행히 가게가 문을 열기 전이어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가게 입구와 내부 집기 등이 부서졌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운전대를 동승자에게 넘기기 위해 모두 차에서 내린 사이에 주차 브레이크가 풀렸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CCTV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올해 창단 30주년을 맞은 프로야구 LG 트윈스는 26년 만에 한국 시리즈 우승을 꿈꾸고 있는데요. 이른바 정정 듀오의 활약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베테랑 내야수 정근우 선수와 LG 출신으론 지난해 22년 만에 신인왕을 거머쥔 투수 정우영 선수를 최두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가대표 이루수 출신의 베테랑으로 이젠 LG 유니폼을 입게 된 정근우. 어느덧 야구 인생도 9회째에 접어들었습니다. 몇 이닝이라기보다는 9이닝에 끝날지 또 연장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이닝 수에 신경 쓰지 않고 매 이닝 최선을 다하는 선수가 될 것이고 데뷔하자마자 LG의 핵심 구원 투수로 맹활약하며 지난 시즌 신인왕을 거머쥔 정우영. 야구 인생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아직 3회도 안 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기보다는 그냥 매년 신인이라는 마음으로. 두 선수의 터울은 무려 17살. 하지만 선발대로 사이좋게 스프링 캠프지인 호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한화에서 주 포지션이었던 2루에서 밀려나 낯선 포지션을 전전해야 했던 정근우는 이번에 다시 2루수 복귀를 노려봅니다. 정근우가 LG의 취약 포지션으로 꼽혔던 2루 자리를 잘 메워준다면 팀 전력에도 큰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정근우에겐 치열한 주전 경쟁보다는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우선입니다. 경쟁보다는 같이 힘을 합쳐서 팀이 올해 꼭 우승할 수 있도록 같이 플러스 요인을 만드는 게 저희가 지금 올 캠프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난해 LG 불펜에서 주축 역할을 해준 정우영은 두 번째 시즌인 올해 한 단계 더 높은 곳을 바라봅니다. 2년차 징크스를 넘어 팀의 4호 선발에 도전하겠다는 출사표를 던진 상황. 유중일 LG 감독은 스프링 캠프에서 정우영의 선발 투수 전환 가능성을 시험해볼 전망입니다. 제가 뭐 선발로 가든 중간에 있든 그냥 안 아프게 풀타임 있는 게 일단 목표입니다. 올해로 창단 30주년을 맞아 26년 만의 우승 도전에 나선 LG 트윈스. 정정 듀오의 신구조화가 잘 어우러진다면 지긋지긋한 무관의 한을 풀 기회에도 한 발짝 더 다가설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프로야구 자유계약 선수인 베테랑 내야수 오재원이 두산 베어스와 3년 19억 원에 계약했습니다. 두산은 오재원과 계약기간 3년에 계약금 4억 원, 연봉 3억 원, 옵션 6억 원 등 총액 19억 원에 계약했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 두산에 입단하며 프로 생활을 시작한 오재원은 오는 2022년까지 19년 동안 한 팀에서 뛸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실종된 듯 오늘도 무척 온화한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높아지면서 3월의 초봄처럼 포근하겠는데요. 서울의 한낮 기온이 내일 영상 10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수준을 9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온화한 날씨 속에 남부 지역은 겨울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인데요. 남쪽에서 비구름이 다가오면서 남부와 제주도에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를 제외한 곳곳으로 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낮까지 제주 산간 지역은 60mm 이상, 남해안과 제주에 10에서 4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도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강원 남부 산간 지역은 1cm 미만의 눈이 조금 쌓이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나 눈은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서울 기온이 영상 2도, 강릉 4도, 광주 6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보다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0도, 강릉 12도, 부산 13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번 설 연휴에도 큰 추위는 없겠지만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연휴 첫날인 금요일엔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지역에, 설 당일엔 제주도에만 비가 오겠습니다. 귀경이 시작되는 일요일엔 제주와 남부, 영동 지역에 비나 눈이 오기 시작해서 연휴 마지막 날엔 전국으로 비나 눈이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월요일 사이에는 남동 해상에서 풍랑이 거세게 일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일본 유명 관광지에는 중국인 출입 금지라는 간판까지 등장을 했습니다. 잠시 뒤 소개하겠습니다.